2023 수능 특강 남기민의 문화입니다. 제 11강 시작합니다. 고전시가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적용학습에서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건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고전시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래서 싫어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봐요. 어느덧 고전시가의 적용학습 마지막, 물론 저 뒤에 갈래복합에 몇 개 더 있고요. 또 저 실전에서도 또 다루긴 다뤄야 됩니다만, 어쨌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다 정복한 셈이야. 우와,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실 이렇게 차박차박 한 걸음씩 한 작품씩 잘 따라와서 꽁꽁 하나의 보따리로 싸매고 따라오면요, 충분히 자기가 취약점으로 느끼는 그런 분야, 그런 장르, 그런 작품들, 그런 작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함께라면 재미있게 공부하고 완벽하게 익혀둘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전시가를 끝내듯이 다음에는 또 현대시가 기다리니까 얼마나 더 직접적으로 재미있는 감동적인 요소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죠? 아름다움을, 고전시가를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딱 발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대시는 훨씬 더 쉬워요. 제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감동을 얻는 방법, 그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짚어나갈 공부를 할 거니까, 고전시가 이렇게 정복했듯이 이후에 이어지는 현대시도 또 고전 산문도 현대소설도 극수필도 전부 다 완벽하게, 심지어 나중에 갈래복합까지도 철저하게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기운 더 내고요. 시작합니다. 11강이고요. 고전시가의 6번째입니다. 고전시가 11부터 시작해보죠. 두 편의 작품이 눈에 보이는데 둘 다 한시라는 게 눈에 띄네, 그죠? 오른쪽에 한문, 원문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지? 우리는 그거 안 배웁니다. 한문 시간이 아니니까. 왼쪽에 구격되어 있는 그 풀이를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가와 나. 첫 번째 이달의 습수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두 작품을 아우르는 3번 문제에 보기가 있단 말이야. 요거를 읽어보고 들어가면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문제도 함께 풀면서 가능하겠네요. 봅시다.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이죠. 양반 사대부들입니다. 이달도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요. 김창엽도 조선 후기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봐요.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한시로 담아냈다. 지금 이게 가와 나를 엮은 하나의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약간 벙벙한 진술을 하나 만든 거죠, 그죠? 자, 둘 다 한시고요. 조선시대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인 작가들이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이야기, 그 얽힌 이야기를 한시로 담아냈다 이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 백성들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여기 드러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렇게 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와 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 주로 뭔가 관리들의 막 착취, 그지?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 그런 게 주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반들의 또 뭐 가혹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외부 횡포에도 예리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형성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면 이 가나 작품에 대해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라는 게 이 가나를 아우를 수 있는 특성이다 이거지. 그치? 그걸 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묶어놓은 대목들이 지금 작품의 전부 다 아닙니까? A, B로 가를 묶었고요. 그러니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C, D, E로 나 전체를 막 셋으로 갈라놓은 거니까 사실 A, B, C, D, E 전체가 다 이 문제를 푸는데 동원되는 가나 텍스트 전체입니다. 그죠? 자, 그럼 가를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1번,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자, 이달의 습수요라는 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보다시피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시죠. 여기 한시 있습니다. 한시 중에서도
이제 뭐 이 장르 명칭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수능에서. 근데 참고 삼아 칠원절구라고 불러요. 칠원절구라는 게 뭐냐면 한 줄이 7글자로 돼 있어. 그렇죠? 거기 보면 한 줄에 7글자. 그 다음에 모두 넉 줄로 되어 있어. 절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칠원절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칠원절구, 이 한시 칠원절구 요 작품은요, 습수요는요, 습수요라고 할 때 습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 보세요. 뭐 여러분한테 의미 없습니다만 첫 행에 한자에 보면 전, 간, 습, 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습수라는 게 이삭 줍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습수요라는 제목은 이삭 줍기 노래라는 뜻이네요. 우리말로 하면. 아시겠죠? 이게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작가가 관리의 수탈로 인한 뭐예요? 민중의, 아까 여기 적어놨던 민중의 궁핍한 삶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작품, 간단한 작품이죠. 자, A, B 나뉘어 있는 그 묶여 있는 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워야 소쿠리도 안 차요.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 하도 좋아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이랬어요. 그 작품 끝이야. 그러면 지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자면 인용의 방식을 사용한 거죠. 누구의 말을 인용했나? 이삭 줍는, 습수하는 아이. 그죠? 그러니까 그 첫행이 아까 한자 봤었죠? 한문으로 첫행이 전간, 습수, 촌동,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밭 사이에서, 전간에서 습수하는, 이삭 줍는 촌동, 시골 아이의 말이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 2행, 3행, 4행이 전부 다 그 세 개의 행이 전부 이 아이의 말을 인용한 거죠. 아시겠어요? 인용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달이라는 작가가 양반사대부죠. 조선시대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 작가가 직접 무슨 자기가 겪은 일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면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성이나 또 객관성이나 이런 게 높아지는 거야. 그렇겠죠? 그대로 들은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걸 다룬다는 것 자체가요, 뭘까?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의 어떤 세태의 지금 상황, 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비판적 주제를 다룬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제를 다룬 작품에서, 그런 주제의 작품에서 이런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뭐 모든 그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공법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묘사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시해서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야. 됐죠? 갑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자, 봐요. 이 말 자체에서 그 습수하는 촌동이라는 상황이 밭전이란다 참, 전간에서, 그죠? 전간에서 습수하는 촌동이라는 이 구절 자체가 이미 농촌의 아주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잖아. 왜?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자기 걸 추수할 일이 없는 사람, 혹은 추수를 했더라도 가난하고 뭔가 더 하나라도 더 한 톨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는 거거든. 그죠? 그게 이삭 줍기야. 여러분 왜 유명한 밀레의 그림 이삭 줍기 이런 거 알죠? 그죠? 자,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걸 또 심지어 그 노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어린애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삭을 주어야 되는, 밭 사이, 논 사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농촌의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근데 걔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하루 종일 습수를 하는데
소쿠리 하나를 다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쿠리를 하나 다 못 채운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변변히 그 이삭 주운 걸로 뭔가를 밥 지어 먹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별로 큰 소득이 없는 일을 그러나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죠? 그러면 3번 문제 1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지금 읽은 두 줄인데 이삭을 줍고 D까지 나와야 되는군요. 그러면 저 뒷부분 B에 대한 건 할 수 있겠다. 3, 4행을 읽고 나서 1번 선지는 D까지 가야 되니까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거기 2번 선지 B에서는 하는데 B를 한번 봅시다.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 하도 좋아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라고 아이가 또 마저 말했어요. 그럼 보세요.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가 하도 좋아서 벼베는 사람이 솜씨가 하도 좋아가지고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대요. 그러면 이 관창이라는 게 밑에 보면 나오죠? 예전에 관가의 창고를 이르던 말이니까 여기서는 그 관창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거야. 수탈의 주체인 거지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이들이 여기 관창으로 표현이 된 건데 올해는 벼베는 이가 솜씨가 하도 좋아가지고 이삭을 떨어뜨리는 일도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관에다가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꼬마 애는 뭐야?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해도 소쿠리 하나를 못 채우는 상황이다 이거지. 됐죠? 2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B에서는 벼베는 솜씨가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비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물론 이건 그 해석을 구격을 그렇게 한 겁니다만 벼베는 이 솜씨가 하도 좋아서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도 좋다라는 건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 벼베는 솜씨 끝내줘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해석할 수 있죠.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삭 줍는 어린애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작가가 지금 이 간단한 넋줄 안에 연민의 시선을 직접 자기의 뭐 어떤 감정을 드러낸 표현은 없어. 그러나 3번 문제 보기를 전제로 할 때 저 전제가 되는 보기에서 작가가 농민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사회적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비판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창작한 거니까 거기에는 이 아이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 아이처럼 어린 나이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결국 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농민들에 대한 민중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해도 괜찮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작품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다음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작품이고 요거는 아마 요거는 참 저기다. 개기일식 문학 함께 저랑 공부한 사람 개기일식에서도 고전 시가를 함께 공부하는 파트에서 이 작품을 함께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요거는 사실 요것도 이건 조선 후기의 한시예요. 근데 이 한시 종류는요. 요거는 7언이 아니지. 한 줄에 5글자입니다. 그래서 5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넋줄일 땐 절구라 그랬죠? 그 2배인 8줄이 되면 율시라 그럽니다. 근데 율시의 2배, 즉 16줄이 되면 배율이라고 불러요. 참고 삼아, 그냥 교양 삼아 알려준 거야. 이건 5원 배율에 해당되는 한시 양식의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그리고 개기일식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다 배워서 알겠지만, 탐관오리의 학정, 그게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런 한자성어 알죠, 여러분?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가정맹어호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거야. 가정맹어호라고 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가정맹어호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게 지금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딱 그 상황이지. 그죠? 가정맹어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요, 공간의 대비가 있어요. 그지? 나오는 용어대로 하자면, 자, 산골짜기, 지금 이 작품이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산민의 이야기잖아요.
산골짜기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평지가 나옵니다. 그지? 자, 이 대비가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자, 시적 상황을 한번 볼게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이랬습니다. 자, 봐요. 지금 실제로 이 작품이 말이야, 김창엽이 26살 때라고 하던가? 전라도, 충청도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여행 가는 길이 있었는데 실제로 산속에서 경험했던 일을 작품으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그랬어요. 그럼 말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려와서 이리 오너라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저 3번 문제 보기에서 나왔듯이 지식인 계층, 양반 계층임을 은근히 여기에 이제 드러나, 그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 표현인 거야. 근데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이제 산민의 부인이지. 그러니까 산민 중에 부인인 거지. 자, 산민이 그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나그네가 누구야? 자기죠, 그죠?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아직도 인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앉으십시오 한 다음에 뭐 산골짜기라 뭐 대접할 게 변변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상을 내왔겠지. 정성스럽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낸다. 그럼 나그네가 자기예요. 자, 그랬을 때 3번 문제 지금 요 시는요. 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은 없군요. 좀 이따 더 읽어보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D로 갑니다.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작품은 지금 중요한 게 또 대화적인 구성을 활용한 거지. 처음에 여기 시 부분이라는 거는 시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냥 화자가 진술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묻는 말이 나와.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라고 물었어. 왜 혼자 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뒤에 끝부분까지가 그 대답인데,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되게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산밭은 갈기가 너무 어려워서 새벽같이 쟁기를 메고 산밭에 갔는데 일하느라 저물도록 못 돌아오시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밖에 밭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밭 일구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밭을 막 갈아가지고 화잔민으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산민의 모습이에요. 근데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고. 그 다음 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누나. 숲속에 사는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근데 이게 이거는요, 사실 요거는 이 대화적 구성에서 거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누나, 요거는요 지금 요렇게 번역해 놓은 버전에서는 D에서 첫 줄 빼고선 아침에부터 못 차지요까지가 전부 다 부인의 말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구격이 우리말로 번역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못 오신다오까지만 부인의 대답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누나 라는 것은 화자가, 작가 김창엽이 그 집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언급한 진술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해석의 버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는 곳이야. 외롭죠? 거기다가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는 그냥 외따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산골의 마을도 아니야. 그냥 혼자 한 집 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숲속에 사는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라고 이 부인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캐러, 자, 남편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자기는 또 뭐 나무를 캐러 집 주변에 나갔어. 근데 옛날에는 산속에 호랑이가 많았다고 그러잖아. 진짜 그랬나 봐요. 그지?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 얘기들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들 막 얘기가 산마다 다 호랑이 있었나 봐. 그지? 호랑이가 많아서, 여기 이제 가정명호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많아서 나물도 다 한광주에 다 뜯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가혹한 삶의 조건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라고 화자가 부인에게 물을 만큼, 자, 밭 갈기 힘들어, 이웃도 없이 외로워, 심지어 나무를 뜯는데 막 호랑이가 두려워가지고 한광줄이 채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야. 뭐가 좋다고 여기 사냐고. 근데 이건 정말로 해맑게 궁금해서 왜 여기 사세요?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짐작되는 바는 있고, 얼마나 저 밑에서 살던 게 고생스러우면 여기까지 숨어 들어오듯 들어와서 살겠나 싶은 딱한 마음에 묻는 걸 테지만, 아이고 가련하구나. 아니 어째 여기가 뭐 이렇게 힘든데 뭐가 좋다고 여기 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좋기야 하겠죠. 저 너머 평지. 저 너머 평지. 자, 평지가 이 산골짜기보다 좋기야 하겠죠. 호랑이 위험도 없지요. 산밭 말고 기름진 땅도 거기에 있겠죠. 이웃들도 있으니까 덜 외롭겠죠. 좋겠죠. 그렇지만 가려 해도 고을 관리 겁이 난다고 라고 부인이 대답하는 걸로 작품이 끝납니다. 그럼 뭐야? 고을 관리가 탐관오리라서 학정을 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여기가 살기 더 편한 건 알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이 가혹한 삶의 조건, 이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 이것도 말하자면 인용의 방식이 사용된 거죠. 앞에 가작품처럼.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의 말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좀 더 강화되는 것도 이 작품에도 있는 거라. 이 대화적 구성을 통해 가지고 말을 인용함으로써.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련하다라는 이 작가의, 화자의 심정이 표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가에는 작가가 이 상황을 습수하고 있는 어린아이 촌동에게 느끼는 감정이 직접 드러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에는 가련할 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여기 들어와서 산골짜기에 산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어떤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3번 문제에 딸려있는 나머지 보기들도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은 아까 우리가 맞다고 했고요. 1번 볼까? A에서는 이삭을 줍고 D에서는 산밭을 가는 행위가 제시되죠. 이삭 줍는 어린아이가 가에 나왔었고요. 산밭을 가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에 나왔었습니다. 행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드러나고, 그죠? 가난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농촌과 산골짜기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B에서는 벼베는 이와 관창, E에서는 산골짜기에 사는 이와 고을 관리의 관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드러났다. 딩동댕,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잠깐 갑니다. 뭐라 그랬어? 가에서도 관창에다 갖다 다 바쳤다고. 벼베는 이가 하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삭 하나 떨어뜨리는 것 없이 다 갖다 바쳤다고 그랬으니까, 이 관리의 수탈로 그 갖다 바치는 이가 벼베는 기술이 좋아서 이삭 떨어뜨리지 않고 갖다 바친 관리의 수탈, 관리에게 세금 납부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나에서 탐관오리가 평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골짜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백성들의 고통이 관리들 때문이다 라는 점을 드러낸 거다. 딩동댕. 그다음 4번 C에서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 밥상 내온 사람 누구냐면 부인이야, 그지? 근데 그 정보는 D와 E를 통해 제시된다고. D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나타나고 E에서 왜 여기 들어와 사는지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를 통해 궁핍한 가운데 순박한 인정을 잃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소박한 밥상을 내오는 인정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근데 5번 보면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 너머 평지의 상황이 제시되는데, 자, 그럼 봐. D에서는 요 산골의 이 외딴 집의 상황이 드러나 있고, 저 너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거예요. D에서는 요게 드러나 있고 E에서는 요게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저 너머 평지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자, 부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맞서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탐관오리들이 무서워서 가정이 맹어호라서 차라리
리얼 타이거가 있는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 와 있겠냐 말이야. 근데 이건 일종의 이쪽에 이 탐관오리를 피해서 여기로 도망치듯 들어와 살고 있는 거니까 맞서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기에 D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가 향촌이라는 말도 어울리는 건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둘러봐도 이웃 없는 혼자 사는 집인데 뭐 향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 그지? 그것도 뭐 시비를 걸자면 그러니까 트집 잡아가지고 틀린 지점을 찾아내는데 끝까지 찾아내자면 그런 것까지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보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든요. 기억은 뭐냐면 기억 봅시다. 기억은 소쿠리, 니은은 광주리야.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그럼 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물의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물의 의지라고까지 소쿨이나 광주리를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기억이든 니은이든 간에. 그렇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공간적 배경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곳임을 알려준다. 사실 소쿨이나 광주리만으로 이게 공간적 배경인 뭐 그 시골 마을이라든지 산골 어떤 외딴 집이라든지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곳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소쿨이나 광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굳이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적으로 해주자면 니은의 경우는 그 광주리는 산골 마을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물 뜯으러 나갔다가 호랑이 무서워서 들어오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광주리니까 그렇다 치고 기억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떨어진 걸 잡았어. 굳이 얘기하자면 기억과 니은을 자리를 바꾼다면 또 모르겠다. 그지?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타인의 행위를 조롱하려는 인물의 여기에 지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조롱이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물이 결핍을 깨. 이게 답이네. 그지? 왜? 소쿠리도 채울 수 없었고 광주에도 채울 수 없었어. 왜? 여기는 이삭이 없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호랑이가 무서워서였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 답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뭐가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없죠. 그죠? 자, 1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해 화자 정서가 심화되는 모습. 아까 얘기했지만 가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라고 부를 만한 게 그게 또 더군다나 심화가 돼? 드러난 부분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또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가에서 무슨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이 어디 있어요? 자,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자,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은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좀 전에 봤던 소쿠리 광주리만 해도 그런데요. 근데 화자의 삶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한다고요? 해학은 기본적으로 우스워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진지한 뭐라 하더라? 엄근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엄근진 작품인데 여기에 무슨 해학적이야. 그런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가 대상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없죠. 그 다음 4번인데요.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을 나열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생각해봐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기에 화자가 비판적인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이런 말들 자체는 일부러 틀린 진술을 만들기 위한 표지를 여기다 박아놓은 거야. 그죠? 굳이 언급하자면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을 나열했다는 걸 굳이 이런 예를 찾아보자면 뭐 가에서는 뭐 벼하고 이삭, 나에서는 개하고 닭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긍정적인 태도를 부각하는 그런 나열이 아니니까 이건 지금.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없겠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뭐.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한다고. 자,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 이게 뭐 화자의 말, 대상의 말 이런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봤죠.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 시적 상황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가에서는 밭에서 이삭 줍게 하는 꼬마 아이.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 산민인 부인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화자의 현실 인식을 사실 현실이 이렇게 민중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자기의 인식을
이 인용의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야. 맞죠? 그러니까 5번처럼 진술할 수는 있겠다.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한시 두 편 공부했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 한시들은 있잖아. 제가 그 얘기했죠. 시조하고 가사가 고전시가의 출제 영순입니다. 그래서 저랑 나중에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전시가를 이제 출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시조하고 가사를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3순위가 뭐냐? 시조, 가사. 다음에, 그 다음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한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시는 그냥 대충 보고, 에이, 한시가 나오겠어?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봐둬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전시가 12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이에요. 이연보의 어부단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합시다. 원래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어부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시대에 들어가지고, 이거 16세기인데 16세기 조선시대 때 이 이연보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어부단가라는 작품으로 개작을 한 거야. 이걸 그대로 이제 이어가지고 바꾼 거죠. 어부단가라는 노래로. 어부단가로 개작을 해서 요게 지금 보다시피 5수짜리 5수짜리 연시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텍스트로 5수를 1, 2, 3, 4, 5수를 다 공부하게 되어 있죠. 이게 풀 텍스트입니다. 자, 5수짜리 연시조로 창작을 했어요. 요게 사실은 이후에 17세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려시대 전해 내려오던 어부사라는 노래를 이 이현보가 어부단가로 개작을 했고, 이게 영향을 받아, 이거는 5수짜리 연시조였고, 이걸 40수짜리 연시조로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라는 역작으로 또 영향받아 창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꼈다가 아니라 서로의 영향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작품은 지금 요겁니다. 그죠? 어부단가. 근데 이 작품에는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게, 여기서 알아둘 만한 용어가 가어옹이라는 겁니다. 가어옹의 풍류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작품에는 심리적인 갈등도 드러나. 이 갈등은 이제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가어옹이라는 가짜 어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옹이라는 건 사실 고기 잡는 늙은이라는 뜻인데, 가어옹은 가짜 어부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얘기, 배 띄우고 고기 잡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고기 잡는 게 진짜 생업으로서의 어업이 아니야. 그냥 시간을 낳고 낭만을 낳고 이러기 위한 거라고. 선비가 그냥 자연 속에 강호에 은거하면서 오늘도 낚싯대 하나 탁 메고 가가지고 고기야 물어라. 어이구 한참 몇 시간을 반나절을 이러고 있었는데, 어이구 내가 미끼도 안 꿰고 있었네. 이러는 거야. 아시겠죠? 심지어 어유 바늘이 없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낚싯바늘도 안 끼웠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업이 목적이 아닌 거야. 가짜 어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냐? 풍류를 위해서, 낭만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 가짜 어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말하자면 그 성리학자들, 도학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파묻혀가지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도를 완성하는 심신수양, 낭만과 풍류 이런 거거든, 목적이.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의 고기잡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어옹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 드러나 있어. 우리 지금 가어옹을 잔뜩 만날 거예요. 1수부터 5수까지 계속 만날 건데. 자, 근데 여기선 중요한 게 갈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17세기에 이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가면요, 요 갈등이 없어져요. 그냥 완전히 자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갈등. 요 갈등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군요. 갈등은 이 낭만과 풍류, 가어옹이 자연 속에 파묻혀 살면서 느끼는 이 풍류와, 그런데 현실 세계도 사실은 내가 능력 있는 선비라서 벼슬자리에 있을 때도 되게 내가 중책을 맡았었거든. 내가
있어야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 내가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와서 임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임금님 잘 계신지 모르겠네. 걱정되네. 저 주변에 간신배들 막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지.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는 게 지금 요 작품의 태도야. 읽어보면 좀 이따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확 몰입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 낭만이 더 강화되는 진짜 리얼 가옹이 되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핵심은 이거야, 그지? 가옹의 풍류와 갈등을 우리가 읽어내면 이 작품에서 읽어야 될 걸 읽는다. 그럼 봅니다. 요게 지금 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이게 어부의 생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제1수의 초장이 나와요.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게 이 어부가 뭐야? 좀 전에 얘기했던 가어옹이에요. 됐죠? 가어옹. 어부의 생애, 어부의 삶. 이게 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냔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이게 가어옹이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가어옹이 뭔지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강호가도의 그 특징, 그런 그 노래의 특징들만 근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얘기는 개기일식에서 우리가 제6강이던가요? 고전시가를 총정리한 시간에서 4가지 스타일들의 고전시가로 쫙 압축해가지고 공부했던 4개의 서랍을 생각해보면, 그때 이 가어옹이 주로 등장하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낭만을 즐기는 이 도학자들의 그런 노래들 안에서는 이미 이 작품을 감상하기 이전에 이미 이건 5번이야. 맞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 속에서 정신적인 보람과 기쁨을 찾는, 이게 아니라니까?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 따위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 바늘을 안 끼웠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빈 손으로 그냥 돌아가는구나.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면서 그 멋진 자기의 이 삶의 모습을 한껏 자랑하는 게 이 가어옹들의 태도거든. 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 배를 타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 자연과 친화를 누리며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읽으면서 가봅시다.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일엽편주,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조각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자, 조각배를, 만경파라는 건 넓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만이랑의 파도니까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낡아는 줄을 아는가. 자, 뭐 여기 어디 적어볼까? 여기 지금 인세라는 게요, 맞지? 인세,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곧 뭐냐면 속세야. 그지? 그리고 이 속세를 다른 말, 앞에서 우리 공부한 적 있었죠? 홍진이라고 봅니다. 붉은 먼지가 있는 곳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곳이잖아. 꺼려하는 곳, 잊어야 하는 곳. 이 너머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죠? 이 자기가 지금 은거하고 있는 강호가 있는 거예요. 자연. 근데 그럼 보세요.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그랬어요. 그럼 봐봐.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서리법이지. 모른다 이거죠. 알 리가 있겠는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이거야.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네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속세를 잊고 사는 가어옹의 삶을 다룬 게 제1수의 내용입니다. 제2수로 갑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면 만첩청산. 봐. 딱딱 대를 이루는 구가 느껴지죠? 대구입니다. 다시.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자, 매우 상투적인 그런 구절인데, 봐봐. 거기 지금 굽어보면 천심녹수라 그랬어요. 그 천길 깊이의 푸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겹으로 겹쳐져 있는 푸른 산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여기에는 색채 이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and 또 천이니 만이니 하는 그런 숫자를 줬죠. 그죠? 그럼 봐봐. 여기에 색채 이미지나
천 같은 만 같은 그런 숫자를 활용해 가지고 의도한 게 뭐겠나?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요. 자,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면 만첩청산. 이러면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 속세, 인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강호인지 그 거리감을 확 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여기는 아주 한적한 자연 속이라는 거야.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십장홍진, 10길이나 되는 홍진, 붉은 먼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이고 얼마나 많은 수레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며 번잡한 그 속세의 일들은 얼마나 가렸는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면 만첩청산인 곳이거든. 그래서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이랬습니다. 강호에, 이 강호 얘기했죠? 월백, 흰 달이 떠가지고 밝게 비치면 그러면 뭐야? 더욱 무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갔을까? 여기 무심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무심하다는 건요, 물론 이런 고전시가에서 무심하다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무심하냐, 요즘 우리가 무심하다는 말 쓰듯이 그런 말로 쓰일 때도 물론 있어요. 특히 어떤 연정을 다룬, 뭐 임에 대한 뭐 원망과 뭐 서러움과 이런 걸 다룰 때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가어들의 노래에서 무심은요, 곧 뭐하고 거의 똑같은 말인가 하면 무욕이야, 무욕. 그때 이 심은 욕심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그런 마음가짐을 무심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고. 이 작품 마찬가지. 자,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무욕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자연 속에서의 욕심 없는 삶을 제2수가 다루었습니다. 제3수가입니다. 청하에 밥을 싸고, 청하라고 할 때 하라는 건요, 연잎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푸른 연잎에다 밥을 쌉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뭐 과학서적 같은 데서 읽은 사람 많을 텐데, 연잎이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돌기들이 있대요. 나노과학 이런 거 할 때 그런 읽을 거리에서 예전에 제가 읽은 게 생각이 나는데, 아주 작은 돌기들, 나노 수준의 그런 돌기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 나노 수준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표면에 젖어 들어가지가 않고 떼고루로 구른다는 거지. 그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뭐 연잎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을 제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리고 연잎은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시락으로 쓰기 좋았던 거야 옛날에. 방수가 되고 넓은 잎이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푸른 연잎에다가 밥을 싸, 도시락. 그 다음에 녹류에 고기 꿰요. 녹류, 푸른색, 초록색 버드나무 가지에다 고기를 꿰입니다. 그럼 됐지 뭐. 밥 쌌죠? 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럼 밥하고 반찬 다 준비됐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앤드 거기에 지금 청, 녹 이런 그 색채 이미지도 지금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 밑에 보면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그랬거든요.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에 배를 잠시 메어 두고선, 그 다음에 뭐야?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그래서 일반 청의미라는 말은 거기 밑에 보면요,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된 자연의 의미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지닙니다. 그럼 봐봐.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누구는 안다는 거지? 나는 아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게 일반 청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두의 이제 제4수가입니다. 그럼 자연을 즐기는 삶의 참된 의미가 3수에 드러나 있고, 제4수가면 산두의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그랬어요. 산두,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요. 그리고 수중에 백구가 납니다. 백구라는 게 요 무심, 무욕의 상징으로 흔히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갈매기야. 백구가. 이제 요거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적어봤어요. 자, 백구가 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흰 구름도 또 갈매기도
흰색 이미지가 또 있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진짜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색채 이미지가 쫙 떠오르죠. 흰색이 지금 여기는 환기됐어요. 아까 예를 들면 제3수에서 초장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이미지가 등장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흰색 이미지로 또 쫙 이미지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뿐이로다. 자, 무심코. 아까 무심 뭐라고? 무욕이라 그랬지?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뿐이로다. 이 두 것은 뭔데요? 한운과 백구야. 맞죠? 이 두 개뿐이로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그때 너를 따르겠다고 할 때 너가 뭐야? 한운과 백구 두 가지죠. 너희들을 따라 놀겠다. 그러면 완전 이런 말 들어봤지. 물아일체 이런 거 알죠? 그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서 평생을 너희들을 따르면서 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읽은 거 자연과 친화를 누리며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이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무욕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어.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일반 청의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더욱 무심하여라 같은 것들은 여기하고 관련이 있을 테고. 맞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은 구절에서 제4수 종장 같은 데 보면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줘서 놀리라 했으니까 일생의 시름을 잊겠다 그랬으면 배를 타고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삶이다도 맞게 되는 거야. 그럼 자, 결론 나왔네요. 1번 문제 이미 가옹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5번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거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확인이 가능했네. 그죠? 근데 여긴 지금 적어도 아직 마지막 한 수 안 읽었습니다만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없어. 맞죠? 거기에서 정신적인 보람과 기쁨 이런 건 아니죠. 열심히 일했지만 보람과 기쁨이 있어. 이런 건 이 작품의 성격하고 애초에 안 어울려. 맞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생각하면서 나머지 제5수 읽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제5수 보면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봐요. 장안이라는 건 서울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여기 어디 있어? 자, 요거 갈등에 관한 얘기를 할 차례야. 풍류는 여태까지 실컷 나왔죠, 그죠?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래요. 북궐이라는 건 임금님 계신 궁궐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한가롭게 이 강호에 파묻혀 살다가 저쪽을 바라본다고. 장안을 서울을 바라보니까 임금님 계신 궁궐이 천리래. 아득한 거리감이 느껴지죠? 여기는 그만큼 한가로운 곳이니까, 그지? 자, 그런데 북궐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어주라는 게 고깃배 아닙니까? 고깃배에 누워서 나는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잊은 틈이 있으랴? 서리법이지. 없다 이거 아니야. 잊은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주에 누워있지만 무엇을? 북궐, 속세, 특히 속세 중에서도 뭐 자기가 뭐 돈 벌고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임금 계시는 곳, 북궐의 사정,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라 돌아가는 걸 걱정하는 마음 내가 한시라도 잊었겠느냐 이거지. 오케이? 여기에 지금 이게 있는 거야. 심리적 갈등. 온전히 풍류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시도 사실 어주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연민 같은 게 남아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이 없으랴. 그럼 봐봐.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끝냅니다. 뭐라고? 에이 됐다. 두어라 라는 건 그런 말이죠. 됐다. 두어라. 냅둬라. 뭐 제세현이 내 시름 아니라고.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제세현이 없으랴?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서리법이지. 있다. 뭐? 제세현이라는 게 뭐야?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똑똑한 젊은이가 없겠느냐? 있을 것이다.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똑똑한 사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쓸 만한 훌륭한 나 말고 다른 벼슬아치 어디 없겠니? 임금 곁에 계시겠지. 있겠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에휴, 있자. 나는 그냥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봐봐. 그럼 결국 선생님 이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집중하기로 하는 마음가짐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이걸 잊고자 하죠. 근데 이미 여기에는
잊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에이 재세연이 없겠어 설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드러나 있는 거야. 심리적 갈등, 그죠? 속세에 대한, 특히 임금과 나라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태도가 여기 어부단가에는 포착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작품 감상을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그럼 다 엉뚱한 얘기겠지, 4개는. 1번, 제1수에서 제2수로 이어지며 나타난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에 대한 묘사는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대변. 제1수에서 2수로, 자, 이런 문제는 참 기반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런 문제, 몇 수에서 몇 수로 이어지고 몇 수와 몇 수는 모두 어쩌고 저쩌고라는 얘기는, 자, 이게 연시조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어디 다른 데서 앞에서 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거 있지. 연시조는 각각 한 수 한 수가 사실은 독립적인 작품입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독립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나 전체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틀 속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보기로 등장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작품이 전체를 하나의 틀로 이렇게 놓고 한 작품이라는 유기적 구성 안에서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 이런 선지들이 구성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밋밋한 평이한 문제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요, 연시조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유형임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출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제1수에서 제2수로 이어지며 나타난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 뭐가 있을까? 뭐 물 같은 건가요? 만경파가 나오고 천심녹수가 2수에는 나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에 대한 묘사가요. 그래서 변화하는 심경을 대변한다고? 여기에 심경이 변화하는 걸 제1수와 2수에서 포착할 수 있나? 없죠? 심리적 태도는 동일한데? 낭만 쪽, 풍류 쪽이잖아. 그리고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동일한 자연물은 그렇다 치고 여기가 틀린 거지? 역동적인 변모는 없으니까. 제2수, 제2번, 제1수와 제3수는 모두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경계의식을 드러낸다. 1수, 3수. 1수에는요, 색채 이미지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지? 만경파 하면 푸른 물결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경계의식을 드러내는 색채 이미지라고 볼 만한 그런 그 시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지? 3수에서는요, 청하, 농류 이런 게 나오긴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기에는 얘가 함량 미달이다, 이거죠. 3번, 제2수와 제4수는 모두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주위 자연물들과 일체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자,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주위 자연물들과 일체감. 제2수에는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다. 강호의 월백해 있는 상황. 그걸 바라보면서 자연물들과 일체감, 무욕의 삶의 어떤 자기의 상황, 심리적인 태도 같은 걸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제4수에서는요, 자, 거기에 뭐라 했어? 한운과 백구를 보면서, 맞죠? 일체감을 느끼는 걸 감각적으로 제시한 거 맞고, 답이 3번이네. 그럼 4번, 제3수에서 제4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공간 이동. 그랬는데 3수에서 4수로 가면서 공간의 이동. 뚜렷하진 않죠. 그죠? 어디에서 어디로인지 정확하진 않아. 근데 공간 이동은 화자가 느끼는 결핍감이 충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이게 공간 이동이 있는 점들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지 말아도 될 것이, 결핍감이 충족된다고? 화자가 여기에서 지금 3수, 4수에서 결핍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없지? 그죠? 자, 5번. 제4수와 제5수는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전형을 형성하고 있다는데요. 제4수엔 보면 한운과 백구를 이 두 것이라고 그랬고, 너를 조차 논리라 했으니까 너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인어가 동반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5수에서는요, 봐봐. 거기에 의인화, 자연물을 의인화한 부분이 있는가? 없지, 그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면 3번밖에 없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기를 읽어볼게요. 어부단가에서 보세요.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극될 수,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강호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 영역으로 형성이 됐어요. 됐죠? 따라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라는 것은 두 세계의 대립적 분할을 전제로 한, 그죠?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 분할이 전제로 되어 있어서 반대쪽에 있는 속세는 정치현실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스스로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겠어? 정치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도 나타난다. 그지? 왜? 만첩청산에 가리어 있는 곳, 천심녹수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곳, 그걸 가운데 두고, 맞죠? 그런 곳이니까. 하지만 강호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뭐야?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심리적 갈등,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지는 못하는 이 화자의 태도 같은 것들과 관련된 거죠. 맞죠? 그럼 봅니다. 1번 선지.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는 인쇄와 대립을 이루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무심의 도덕적 영역으로 형성됐다. 자, 봐요. 여기에 폐쇄적인 곳,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천심녹수,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폐쇄적인 곳이죠. 거기다가 무심의 도덕적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도덕적인 영역으로 그려졌다. 여기 있지. 그죠? 무심의 도덕적인 영역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강호자연이. 여기가 지금 화자가 거처하는 곳. 3번 보자. 일반 청의미는 부패한 세속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죠? 내가 이 속에서 느끼는 참된 맑은 뜻에 해당되니까, 자연의 참된 의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나 강호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마음 상태, 거기에 각주에 달려있듯이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 이걸 일반 청의미라고 해석한 거니까 여기서는. 그랬을 때 자기가 일반 청의미를 느끼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청정한 이미지라는 요 구절을 가지고 따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곳이니까, 자연이 그런 곳이니까 일반 청의미를 느낀다. 선지에 이렇게 활용된 거죠. 이렇게 보기 안에서 지금 봅니다만 뭐 도덕적 영역이니 청정한 이미지니 뭐 이런 용어들 있죠? 폐쇄성이니 이런 용어들이 여기에 보기 안에 있는 구절들이 다 하나하나 선지를 만드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기라는 건요, 출제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출제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만들 때는요, 그냥 무조건 정보를 막 때려 넣어서 우겨 넣어서 막 장황한 보기를 만드는 게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는 제일 이제 출제하는 과정이 이럽니다. 보기가 없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보기 없이 밀도 높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보기는 꼭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뭐 별 기능을 못하는 보기는 잘못 만든 문제야. 보기는 꼭 필요할 때 집어넣을 때 정보를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말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고리가 지금 여기 5개가 존재해요. 그렇게 만든다고 보통. 기본적인 출제 원칙이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갖다가 자연스럽게 잘 걸린 것 4개와 제대로 잘 못 건 것, 아니면 여기 연결고리가 없는 것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진술 하나를 정답지로 삼는 게 기본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을 문학에서도 기르셔야 돼요. 문학도 작품과 지문 이해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문제 출제에 관련된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지금 3번 선지 읽었고요. 4번 갑니다. 장안 북걸과의 거리를 천리로 나타낸 것. 거기에 나왔죠, 그죠? 그 제5수의 초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사이에서 화자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 분열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 같은 거, 요거를 지금 또 연결고리로 사용한 그런 선지를 만든 거야, 그지? 그러면 아득한 속세와의 거리감을 요 용어의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4번 선지 만든 거니까 공학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지. 5번 갑니다. 어주에 누워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는 대상을 제세현이라는 대안을 떠올림으로써 떨쳐버리라는 것에서, 자, 문장 구조가 다소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제세현이라는 대안을 떠올리는 방식을,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주에 누워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던 그 대상을 떨쳐버리라는 것. 이렇게 어순을 좀 정리해서 이해하면 이
구문이 더 이해가 잘 될 거다. 다시 어주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시라도 잊을 틈이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임금과 정치 현실 같은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해. 뭘 떠올림으로 해서? 두어라, 제세연이 없겠어? 나 대신 똑똑한 애들이 나라 구하겠지? 이런 얘기거든. 그 제세연을 떠올림으로써 떨쳐버리라는 것은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결의를 볼 수 있거든. 자,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 요걸 지금 연결고리로 삼은 선지인 거죠. 이게 뭐야?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결의는 이게 청정한 자연에 머물겠다, 은거하면서 낭만과 풍류에만 몰두하겠다, 이런 결론 아니겠냐고. 그러면 아까 우리 봤지만 마지막 오수에서의 계속 염두에는 두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던 속세를 에이, 나 아니더라도 훌륭한 인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덮어두고 잊으려는 태도 자체를 5번처럼 진술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연결고리로. 맞죠? 그런데 2번 볼까요? 십장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의 월백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 않았던 화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요거요? 이걸 연결고리로 지금 2번 선지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이거 읽으면서도 생각했지만 이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 않았다. 이거를 갖다 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제5수죠. 특히 5수에서의 중장에 해당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제5수에서 중장처럼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에 갖다 걸리는 거지. 2번처럼 십장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의 월백을 떠올린다? 이게 이거다?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죠? 십장홍진과 떨어져 있으면서 속세를 멀리한 상태에서 이화의 월백한, 그지? 강호의 월백한 그 상태를 즐기고 있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그런 삶이 왜 이걸 드러내는 구절로 언급될 수 있냔 말이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맥락상.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지금 2번과 3번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번에서는요. 연시조가 하나의 통으로 된 유기적인 작품이라는 점에 착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들은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연시조가 만약에 연계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유형이에요. 알아두시고요. 3번은 지금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의 출제 공학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연결고리 5개, 예를 들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연결고리들이 선지에 어떻게 구성에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가만히 뜯어보면 보기 활용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연결고리를 어디랑 갖다 걸어야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오 판단을, 옳은 진술과 그른 진술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높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고전시가가 끝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복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복습해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서 고전시가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뭐냐? 개기일식에서 제가 아까 언급을 몇 차례 했던 고전시가를 1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에 보면 그거 공부했던 사람은 알 텐데, 안 한 사람은 그 한강 들어보고 오십시오. 고전시가 전체적으로 틀 잡는데 아주 좋을 거예요. 이미지 훈련을 하자 하면서 서랍 4개를 머릿속에 만들라 했어요. 그때 그게 대부분의 시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고전시가는 이 4개의 서랍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대부분 귀속되니 그것들을 공부를 한, 여기 수능 특강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한 작품은 몇 번 서랍이구나 열고 집어넣어 놓으라 그랬죠. 몇 번 서랍이구나 열고 집어넣어. 그럼 다음번에 낯선 새로운 문학 작품을 고전시가를 만났을 때 이거는 몇 번째 서랍 열어서 거기에 넣어 놓았던 작품들을 자기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관습적이고 정형적 유형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그런 주제나 표현법이나 정서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4가지가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렇게 했죠. 자,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는 작품 첫 번째 서랍. 근데 그 첫 번째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서랍에 가운데 칸이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한번 놀러 가서 즐기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어떤 그 풍류 즐기는데 즐거움, 쾌락의 공간으로서, 일회성의 쾌락의 공간으로서의 자연,
대한 예찬. 또 하나의 서랍은 뭐냐면 강호자연에 은거하는 선비가 느끼는 자연에서의 만족감. 오케이? 자, 첫 번째 서랍, 자연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서랍에 들어갈 만한 우리 배웠던 작품 중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서랍 안에 유흥의 쾌락의 그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유산가 같은 작품 대표적인 거지. 그리고 강호자연에 은거하는 이가 느끼는 정신적인 만족감 이거잖아요. 지금 배운 거. 어부단가 같은 작품. 맞죠? 그러면 다음번에 자연에 대한 예찬이 막 드러나 있는 작품을 만나면 1번 서랍을 열고 거기에서 둘 중에 어떤 칸에 있는 걸 참고자료로 유산가를 뽑았을 것인지 어부단가를 뽑았을 것인지 그것과의 비교 대조 속에서 그 작품을 이해 감상하면 훨씬 유리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은요. 임금에 대한 연모, 나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조우인의 자도사 같은 작품 생각해 보면 그게 임금에 대한 연모, 나라에 대한 걱정, 또 결국 자기가 모함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치 현실이 어지러운 것에 대한 걱정 같은 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맞죠? 세 번째 서랍은 뭐예요? 인물에 대한 풍자, 시대에 대한 비판 같은 거야. 그거 오늘 우리 아까 배웠던 예를 들면 앞에 습수요라든지 혹은 산민 같은 작품들이 탐관오리들에 의한 농민의 수탈 같은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태를 비판하거나 풍자하거나 막 그지? 뭔가 부정적인 세태나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제를 다루는 거. 자, 마지막에 네 번째 서랍 열어봅시다. 그건 뭐라고?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한 사랑, 한스러움을 다루는 거. 연애시들. 그럼 얘를 대표적으로 저 앞에서 고전시가 5번 세트 같은 데서 배웠던 기생 송이의 시조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또 김상용이나 송시열의 시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어땠어? 그렇게 네 번째 서랍의 틀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임금에 대한 태도로 얘기했을 때에는 두 번째 서랍에 들어갈 만한 임금에 대한 연모를 드러낸 것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거거든. 됐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렇게 몇 번 서랍을 열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탁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고전 시간을 마치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배웠던 작품들을 총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 이렇게 한 적용학습에서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요. 쭉 적용학습의 한 파트, 즉 고전 시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복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파트인 현대시로 넘어오십시오. 그걸 할 때 지금처럼 고전 시가를 총정리하는 마당에 이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서랍에 귀속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정리하는 효과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시간부터 현대시 공부할 건데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현대시는 제가 이런 패턴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2강에서 3챕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한 챕터가 현대시가 보통 2작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봐봐. 평균 한 강에 저랑 공부하는 한 강 안에 3작품씩 나가는 걸로. 오케이? 첫 번째 세트, 그 다음에 반 세트.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반 세트와 또 다른 한 세트. 오케이? 한 강당 1.5세트를 나가는 걸로 평균 속도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챕터를 공부해 놓은 상태로 2강을 몰아서 들어. 오케이? 3챕터를 예습을 한꺼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2강을 연달아서 듣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런 패턴, 그런 속도로 현대시 파트는 따라오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고전시가 딱 정리하고요. 현대시 가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다 직접적인 감동을 준비하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 알차게 꾸미고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시 1 그리고 2세트의 반까지 1.5세트 2강 연달아서 1, 2, 3세트까지를 공부해오고 2강 연달아서 듣도록 합시다. 저도 제작을 아예 강의 녹화를 그런 패턴으로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